1월 28일 목요일 황장수의 뉴스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저도 어떤 정치적 현안에 대한 제 견해가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견해를 사안별로 분명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어정쩡하게 양다리 걸치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가끔 저한테 황 소장이 이럴 때는 말 안 한다, 저럴 때는 말한다 그러는데요. 저는 분명히 말하지만 보수적 관점을 유지하고 있고, 하지만 보수가 개혁돼야 된다, 이런 입장에서 분명한 의견을 사안별로 이야기를 합니다. 자, 지금 벌어지고 있는 대통령이 최고 권력자다 라고 이야기하는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의 말은, 그래서 상향식 경선을 한다, 그래서 자기는 이 권력자가 입장을 바꾸면 밑에 있는 국회의원들이 다 따라서 입장을 바꾸기 때문에 상향식 경선을 하면 그런 게 안 될 것이다. 또 권력자가 공천을 밀실에서 좌지우지한다. 그렇기 때문에 공천을 실제로 유권자에게 돌려줘서 국회의원들이나 출마하는 사람들이 개별적인 소신을 가지고 정치하게 한다, 이러는데요. 이 말이 언뜻 들으면 말 같지만은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새누리당에 벌어지고 있는 상향식 공천이라는 것이, 자, 기존의 의원, 당협위원장들이 월등히 유리한 상황에서 여론조사 전화 한 번으로 다 끝내버리자라는 겁니다. 정보도 공유하고 있지 못하고 경쟁자들은 더 나아가서 뛸 수 있는 환경도 정비되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선거구 획정도 하지 않았어요. 김무성 대표는 이 지역구 획정을 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 노동법과 연계시켜서 그렇다는데요. 저는 청와대가 뭐라 하든 노동법이 어떻든 관계없이 선거구 획정을 빨리 하기 바랍니다. 야당도 별도로 처리하자고 하지 않습니까? 획정을 안 하는 이유는요, 나머지 사람들이 제대로 뛸 수 없도록 만들고 있는 부분을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제가 몇 달 전에 여야, 특히 새누리당 지도부는 끝까지 선거구 획정을 하지 않고 선거 임박할 때까지 시간을 끌 거라고 분명히 여러 차례 TV와 뉴스 브리핑에서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한번 보십시오. 1월달이 이제 다 됐는데 1월 28일까지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 자, 지난 2014년 7월에 김무성 대표는 서청원 최고위원회 한 6대4 이상으로 크게 이겼습니다. 자, 그때 현역 의원이나 당협위원장들 상당수가, 절반보다도 훨씬 많은 숫자가 김무성 대표를 지지했습니다. 그 이후에 김무성 대표는 곧바로 오스트리아식 이원집정부제 개헌을 이야기했고, 또 올 연초에 들어서는 공무원연금 개혁을 한다다가 국민연금 소득 대체율 50%를 일방적으로 합의해주고는 청와대하고 이야기했니 안 했니 하고 싸우는 바람에 조윤선 정무수석이 물러났습니다. 그 다음에는 공무원연금 개혁을 한다면서 느닷없이 세월호 조사 과정을 민간인으로 한다라는 부분을 협의한다면서 말도 안 되는 핑계로 국회법 개정을 해서 대통령과 행정부의 행정입법을 제안을 했다가 대통령이 화를 내고 거부권을 행사하니까 설거머니 철회하고, 그 여파로 이 유승민 원내대표가 사퇴했습니다. 그러다가 또 그 이후에 9월 30일입니까? 추석 연휴에 문재인 새정치연합 대표를 만나서 안심번호 국민 경선 방식을 합의했습니다. 여당의 대표가 자당의 공천 방식을 야당의 대표와 합의하는 예가 전 세계의 정치 역사를 뒤집어서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자, 이런 김무성 대표의 상향식 공천은 지금 새누리당의 현역 의원이나 당협위원장이 아닌 사람이 출마해서 그런 분들과 경쟁을 한다고 해서 전화를 돌려서 끝나버리는 여론조사에서 이길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만명, 몇천 명부터 만 명 이렇게 되는 당원 명부를 이 예비후보, 의원이나 당협위원장이 아닌 예비후보들은 원천적으로 접근이 불가능합니다. 곳곳에 유령 당원들이 얼마나 있는지도 모르는데요. 이 유령 당원에 대한 전수조사를 한다고 해놓고도 지금 허지부지 끝냈습니다. 자, 국민들은
이 19대 국회의원 국민의 82.5%가 물갈이를 해야 된다라고 동의하고 있습니다. 역대 가장 수준이 낮은 저질적 국회의원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난번에 새누리당이 현역 국회의원을 공천에서 35%를 물갈이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당선돼서 온 사람은 거의 절반쯤이 바뀌어버렸습니다. 자, 그때 컷오프 목표를 정하고 그 목표에 점수를 매깁니다. 의정활동이라든지 비리라든지 여러가지 점수를 매겨서 그 점수에 미달되는 사람은 아예 공천에서 배제시켜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컷오프한 지역에는 그나마 새 인물들을 영입해서 단수 후보로 전략 공천도 했습니다. 역대 상김씨가 정치를 계속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대통령이 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그때그때 시대적 과제에 맞게 사실상으로 국회의원을 할 역량도 되지 않고 돈도 없고, 그렇지만은 전문성이나 한마디로 수준은 뛰어난 이런 힘없는 사람들을 국민의 각계각층을 대변한다고 해서 영입을 해서 그 사람에게 공천도 주고 돈도 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도 국회의원이 될 수 있어서 국회가 선순환식 물갈이가 되었던 겁니다. 상김시대가 그렇게 유지되어 왔고요. 노무현 대통령도 그렇게 했습니다. 자, 이제는요, 이 국회의원이라는 기득권이 얼마나 무섭고 대단한 것인가를 갖다가 전부 도외시한 채 상향식 공천이 마치 최선의 지고주순한 계획의 가치인 것처럼 이야기하는데요. 쉽게 이야기하자면 해먹는 사람 또 해먹자 밖에 안 되는 겁니다. 자, 그 결과는요, 이제 2월 중순부터 시작될 각 지역구의 경선 결과를 한번 보십시오. 현역 의원이나 당협위원장이 얼마나 많이 당선되어서 그대로 오는지 말입니다. 떨어진 사람들은 현행 대학 입시처럼 내가 왜 여론조사를 몇 프로 받아가 어떻게 떨어졌는지 알지 못할 겁니다. 신인 여성 장애인의 가산점이 있다고요? 그 가산점이 경쟁에 도움이 될 거라고 보십니까? 자, 이런 상황에서 과거에 권력자가 밀실에서 한마디로 무능한 국회의원들을 드러내고 유능한 사람을 전국에 리스트를 수만 명, 수천 명으로 들고 그 중에서 수십 명을 압축해서 정치를 하도록 설득을 해가지고 그렇게 밀어넣은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오늘날 한국 정치가 유지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왜 입을 닫습니까? 이 지금 한국의 이 국회의원 이 출마라 공천이라는 판은 감히 외부인이 들어가서 경쟁을 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풀뿌리로 토착되어서 썩어 있습니다. 풀뿌리 민주주의 맞지요? 아주 그냥 바닥부터 썩어가지고 있습니다. 정치 브로커와 꾼들이 현역 의원이나 당협위원장 정을 둘러싸고 그 틈새를 이 순수한 사회적 전문 인사나 명망가들이 뚫고 들어가려 그러면 한마디로 돈을 갖다 뿌리거나 온갖 짓을 하지 않으면 거의 불가능합니다. 이런 사실을 전부 도외시한 채 마치 이 국회 선진화법 개정 문제에 대해서 최고 권력자가 과거에 갑자기 국회 선진화법에 대선을 위해서 찬성하는 걸 보고 다른 사람들이 돌아서는 걸 보고 풀뿌리 상향식 경선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거나 또 밀실 공천에 이런 비판을 하면서 이 풀뿌리 상향식 경선을 해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부분이 옳은가에 대해서 저는 한번 이 국민들이 판단을 해야 될 시점입니다. 제가 오늘 방송을 갔는데요. 그 방송에서 이 권력자라고 지칭한 사람이 패널들이 대통령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방송을 보는 국민들이나 언론들은 다 대통령을 지칭해서 거듭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서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게 대통령이 아닌 것이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박 대통령도요.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박 대통령을 지칭해서 국회 선진화법이 그렇게 잘못된 건 줄 모르고 대선이 되고 싶어서 무조건 파퓰리즘적인 법안을 찬성했느냐라고 공격을 한 마당에 그때 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는가. 당시에 국회를 최루탄을 터뜨렸습니다. 당시에 통진당의 김선동 의원이. 그리고 강기갑 의원은 공중부양을 하고요. 국회가 열릴 때마다 맥살잡이에 병원 쓰러져 가는 사람이 난무했습니다. 이런 국회를 해서는 안 되겠다. 여당 다수당은 날치기를 해서는 안 되겠고 또 야당은 몸으로 육탄전을 벌려서는 세계적인 망신이다.
이렇게 해서 야당과 또 새누리당의 지금 뭐 남경필 같은 좀 고상한 분들이요. 그런 걸 하자고 다 찬성했습니다. 김세현 의원 등등 소장파들 초재선이 다 찬성했습니다. 그렇게 원론적인 합의만 해놓고 총선이 끝났습니다. 이제 총선이 끝나고 5월 달에요. 공천을 아예 못 받은 사람, 나갔다가 떨어진 사람, 이런 사람들이 이제 한 달만 국회의원을 하는 겁니다. 안 해도 그만이에요. 내가 공천 안 주고 내가 선거 떨어졌는데 뭘 하고 찍냐. 이런 상황에서 야당이 박근혜 대통령 후보를 보고 당시 비대위원장을 보고 약속 지켜라 했어요. 19대 국회에 할 줄 알았는데 18대 국회에서 끝내자 약속 지켜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박 대통령이 하겠다라고 돌면서 국회에서 야당이 더 많이 참가하고 해서 통과가 됐습니다. 새누리당은 찬성한 사람, 반대한 사람, 기권한 사람이 갈렸죠. 자, 박 대통령이 이렇게 생각을 할 것입니다. 자기는 이 제도가 괜찮았다고 생각하는데 운용해서 보니까 역시 또 다른 국회의 법률 통과를 막고 있는 부분이 있었다. 나는 이렇게 악용할 줄은 몰랐다라고 하면서 어쨌거나 이런 부분들을 밝혀내지 못한 부분은 내 책임이다라고 저는 박 대통령이 솔직히 시인을 하고요. 상향식 경선이 이런 부분을 갖다가 예를 들어서 상향식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지금 하고 있는 상향식이 정말로 국회를 물갈이 할 수 있는 상향식 경선인가에 대해서 박 대통령이 문제 제기를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새누리당에 벌어지고 있는 유령당원의 문제, 또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완전히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현역 의원이나 당협위원장은 위에서 밑으로 보고 이렇게 45도 기울어진 데서 볼을 차고 있고 예비 후보들은 위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대통령이 이야기한 진실한 사람을 가리고 국회에 대해서 국민이 심판해달라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까? 아무리 훌륭한 사람도 공천을 받아야 국회로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근데 공천을 받을 수 있다고 보십니까? 돈 받는 게 없어졌다고요? 정말로 앞으로 새누리당에 진행될 경선 과정들이 진짜 투명하게 안심번호를 받아서 정말 유령당원 없이 객관적으로 진행되고 편법이 없을 수 있다고 보십니까? 그렇다면 새누리당은요, 어떻게 여론조사를 할 것인지 내일 당장 공개를 좀 해보십시오. 보나 안 보나요? 선거 끝나고 나면 무수한 소송으로 내부 총질로 끝나버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령당원 문제와 여론조사 방식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 철저하게 새누리당 스스로요, 뒤돌아보는 이런 자기 개혁이 없이 이렇게 상향식 풀뿌리라는 이름으로 미화를 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저는 김대중 대통령이 뭐 새천년 민주당을 만든다고 영입을 해갔어요. 저는 당무회의에서 아들 문제나 대통령의 문제에 대해서도 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보고 국회의원 데려가고 공천 줬다고 말 안 하지 않았습니다. 그거는 전혀 관계가 없는 문제예요.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죠. 자, 김무성 대표는 국회법 개정을 할 때 권력자처럼 행동하지 않았습니까? 오스트리아식 이원직 정부제 개헌을 상하이에서 발표할 때 당 대표가요, 당에서 합의도 되지 않은 개헌 문제를 그렇게 마음대로 이야기하는 게 권력자처럼 행동하지 않았습니까? 자, 이 부분에서요, 박 대통령은 이런 궁색함에서 밑에 있는 사람들이 뭐 따로 할 말이 없다, 그렇게 밑에서 모시는 사람들요, 좀 제발 정리 좀 하고요, 할 말을 좀 먼저 하십시오. 내가 그때 잘 될 줄 알았다. 근데 하다 보니까 영 잘못된 제도인 걸 내가 몰랐던 것은 국민 앞에 미안하게 생각한다. 하지만은 지금 새누리당에 진행되고 있는 상향식 경선이 마치 개혁인 것처럼 사기치지 말라고 국민 앞에 이야기를 하길 바랍니다.